안녕하세요. 어느덧 40줄이 넘어 두 아이와 남편과 넷이서 오순도순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저는 26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이지만 나름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저의 결혼 생활의 우여곡절은 다름 아닌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시누이는 참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 철이 없고 웃는 얼굴로 사람 화나게 하는 게 특기인 사람인데요. 얼마 전 그런 시누이를 제대로 휘어잡고 지금은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시누이를 휘어잡았는지 저의 사연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누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는 남편과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고 저랑 유머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잘 맞아서 연애도 결혼도 다이렉트로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시댁 쪽으로 인사를 갔을 때 시댁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두 분은 시아버지가 벨트 공장을 운영하시고 시어머니가 일을 도와드리며 경기도 쪽에서 지내고 계셨는데요. 사업하시는 분이라 성격이 갈갈하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 두 분 다 저희 남편처럼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왜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마음씨가 따뜻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두 분 다 인자하신 덕분에 첫 만남 때부터 편안하게 인사드리고 식사까지 잘하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좋은 분위기 속에 딱 한 명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첫 만남 때부터 은근히 제 속을 긁는데 처음에는 정말 성질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하기 전에 딱 첫 마디를 했는데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머, 언니, 우리 오빠보다 한 살 어리다고 들었는데 3살은 나이 많아 보이는 것 같다. 언니 옛날부터 노안이란 소리 많이 들었죠? 되게 나이 들어 보이네. 시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누이한테 반갑게 인사하려고 준비하는 저에게 시누이는 다짜고짜 저보고 노안이라며 무안을 주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나서 주었죠. 야, 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사람 면전에다 두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너나 관리 좀 해. 너랑 나랑 밖에 나가면 누나 소리 듣는 사람이 누군데 지금 어디다 대고 나랑 결혼할 사람을 건드려? 너 혼나볼래? 뭐야 진짜? 오빠 핏줄은 나거든? 누굴 감싸는 거야 진짜? 엄마, 오빠 봐. 진짜 어이없지 않아? 시누이는 남편이 한마디 하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완전 아나무인 태도로 이번엔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이더군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 시어머니가 나이스하게 대응을 해주셨죠. 예, 오빠 말이 맞아. 넌 내가 그 말버릇 좀 고치라고 했지. 너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말하는 거 문제라고 했어, 안 했어? 빨리 네 새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내가 보기엔 예쁘기만 하구만 뭐가 노안이라는 거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시누이에게 한 방 날려주셨고 시누이는 마지못해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었답니다. 덕분에 저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짝 어색할 뻔했던 인사를 마치고 나서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시아버지께서 집을 해주셔서 서울 쪽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신혼생활을 하면서 정말 남편과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어요. 시댁 쪽에서는 저희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라서 그 힘든 시댁살이도 저는 경험해 보질 않았었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좀 나중에 갖자는 생각이 있어서 결혼 후 5년 동안은 각자 일에 집중하고 신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양쪽 부모님들도 전부 다 동의를 하셨기에 저희는 정말 부담 없이 저희의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딱 한 사람한테서 태클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신우였어요.
우리 시누이는 명절 때나 언제나 만나면 꼭 한 번씩 태클을 걸고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정말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언니, 도대체 애도 안 낳을 거면 오빠랑 연애나 쭉 하지 왜 결혼했어요? 혹시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애가 안 생기는 건데 괜히 자존심 상해서 지금 계획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걸로 자존심 상한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기가 안 생기냐고요. 내 주변 사람들 보면 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애 낳고들 하던데 언니랑 오빠는 아직도 애가 안 생긴다는 게 난 좀 이상해서요. 신우이가 여기까지 말을 하자 저희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시던 시부모님도 설마 하는 눈빛으로 저희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쓸데없는 말을 꺼낸 신우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가씨, 말 가리면서 하세요. 아기가 안 생기면 안 생긴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겠죠. 제가 뭐가 부끄럽고 아쉽다고 그런 거짓말 하겠어요? 아가씨는 그런 걸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네요. 근데 사람이 다 아가씨 같지가 않아요. 저랑 아가씨네 오빠 둘 다 지극히 정상이고 저희가 아직 생각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것 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때 되면 알아서 다 가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시부모님도 안심이 되었는지 안도의 한숨을 푹 하고 쉬셨어요. 정말 저는 이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만드는 신우이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신우이 말보다는 제 말을 더 믿어주셔서 그 자리에서는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부터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시누이와 더 엮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한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시누이와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시누이는 원래 경기도 쪽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더 출세를 하고 싶다면서 서울 쪽으로 직장을 옮겼고 원래 시댁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이 아예 서울 쪽으로 독립을 하면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속으로 좀 탐탁지가 않았는데 많이 엮이지만 않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가 이사를 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고 신우이에게 서울 직장 그만두고 다시 경기도로 내려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화가 시작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우이는 독립을 시작하고 거의 석 달 정도는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딱 석 달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저희 집에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어요. 들락날락거리는 이유는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고 어이없는 이유들 때문이었죠. 아우, 배고파. 백가중이 등에 다 들러붙는 줄 알았네. 언니, 저 지금 너무 배고픈데 집에 밥이 없어요. 저 밥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아가씨 밥이 없으면 얼른 해 먹으면 되지. 왜 여기까지 오세요? 아, 밥하는 동안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밥 좀 해줘요. 저 진짜 지금 배고프거든요. 신우이가 오기 시작한 이유는 배고프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날 야근을 했는데 집에 밥은 없고 해먹기는 또 힘들다면서 저에게 밥을 해달라는 게 이유였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 동생이기 때문에 밥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싶어서 간단하게 한 끼 차려줬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꼭 저녁 시간만 되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저희 집을 어디서 보고 있는 건지 저녁밥을 다 차려서 먹으려고만 하면 와서 먹곤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밥은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시누이 때문에 밥을 따로 차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해먹는 밥에 공깃밥 하나 더 뜨고 수저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생기는 큰 문제는 시누이는 꼭 밥 먹고 나면 얌체처럼 커피 마시고 뒹굴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남편이 설거지라도 시키려고 하면 꼭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집으로 홀랑 가버리기 일쑤였고요. 저는 그게 너무 얄밉고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예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어김없이 저녁 시간이 되니 딱 들어온 신우이에게 저는 집 문 앞에서 막아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씨, 지금 저녁 먹으러 오신 거죠? 아이, 알면서 뭘 물어봐요. 언니, 저 힘들어요. 빨리 비켜주세요. 지금 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가씨 오늘부터 여기 그냥 못 들어와요. 저하고 약속 하나 하고 들어오세요. 아, 뭔데요? 빨리 말해요. 저 엄청 배고파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싶으면 저녁 차리기 전에 와요. 그래서 저녁 차리는 거 도와요. 그거 못하겠으면 밥 먹고 나서 설거지는 무조건 아가씨가 담당해서 하고 가고요. 얌체처럼 맨날 저녁만 쏙 얻어먹고 뒹굴거리다가 가는 거 저 이제 못 봐줘요. 어머, 언니 진짜 치사하다. 그걸 속으로 계속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얌생이도 아니고 그런 걸 다 마음에 담고 있어요? 아니, 언니는 신우이한테 밥 한 끼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요? 진짜 치사하게 왜 이래요? 치사하다뇨. 제가 지금까지 아가씨 밥 먹여준 게 몇 번인데요. 오히려 아가씨가 지금까지 밥 얻어먹으면서 설거지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고생했다고 커피를 한 잔 타줘봤어요? 맨날 밥만 얻어먹고 우리 집 커피나 거덜냈으면서 치사하게 느끼든 뭐라든 어쩔 수 없어요. 저 앞으로 아가씨한테 꽁으로 밥 못 해주니까 얻어먹고 싶으면 밥값 해요. 안 그럼 이제 우리 집 못 와요? 아,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 그깟 설거지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치사해. 치사해요? 그럼 먹지 마요, 그냥. 밖에서 사 먹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 알아서 해결해요. 저의 완고한 태도에 신우이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는 봐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강한 태도로 나갔거든요. 결국 신우이는 본인이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다 하는 조건으로 집에 들어왔고 그 이후부터는 밥 얻어먹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근데 신우이는 그 설거지도 점점 귀찮아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예 집으로 안 오더라고요. 한 번은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아가씨, 요즘 왜 밥 먹으러 안 오세요? 아, 그냥요. 저 그냥 집에서 배달 음식 먹고 밖에서 사 먹고 있어요. 언니네 가는 것도 이제 귀찮아서 알아서 해결하고 있으니까 앞으론 저 신경 쓰지 말고 식사하세요. 신우이는 결국 꽁으로 밥 먹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설거지를 시키니까 그게 또 힘들고 귀찮아서 안 오는 거였어요. 제 풀에 제가 넘어진 꼴이었죠. 저는 어차피 잘 됐다 싶어서 그 이후부터는 남편이랑 오순도순 재밌게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잠잠하게 지내던 신우이가 한 번 크게 또 저를 화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신우이가 아예 저녁을 먹으러 오지도 않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얼른 퇴근을 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날은 남편도 출장이 있어서 집에서 혼자 좀 푹 쉬려고 씻고 막 나오던 참이었죠. 근데 갑자기 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또 누가 온 건가 싶어 얼른 나가봤죠. 근데 글쎄 그 앞에 신우이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신우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또래로 보이는 여자들이 몇 명 더 서 있었어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물어봤죠.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고요? 아, 언니, 우선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아니,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 글쎄, 문 좀 얼른 열어주라니까요. 저는 다급하게 말하는 신우이에게 우선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근데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언니, 여기 내 친구들인데 우리 지금 밥 먹고서 편하게 술 마시고 찾고 있었는데 생각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요. 언니가 요리 잘하니까 우리 술상 좀 내주세요. 우리끼리 제대로 즐기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어요. 언니 요리가 최고니까 우리 맛있는 거 좀 만들어주세요. 신우이는 다짜고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친구들이랑 즐길 수 있는 술상을 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호락호락하게 받아줄 제가 아니었죠. 아가씨, 진짜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평소에 무례한 줄은 알았지만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지금 다짜고짜 찾아와서 술상을 차려달라뇨.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내가 무슨 아가씨 종이에요? 아님, 가정부도 아닌데 무슨 갑자기 술상을 내달래요?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됐고요. 아가씨한테 내줄 술상 없으니까 술집 알아보세요. 여기는 아가씨가 막 드나드는 술집이 아니에요. 언니, 치사하게 왜 이래요? 그냥 한번 차려줄 수도 있는 거지. 언니 꼴을 딱 보니까 우리 오빠도 이렇게 막대하죠?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이제 보니 오빠는 지인도 집에 못 데리고 오겠네. 언니 무서워서. 언니, 그러다 우리 오빠 도망가요. 이렇게 억세고 이기적인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산대요? 우리 오빠가 너무 착해서 큰일이다, 진짜. 뭐라고요?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지금 아가씨 몰라도 한참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남편은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개념 없이 막무가내로 사람들 데려와서 술상 내와라 하는 노개념 인간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아가씨한테 내줄 술상 없으니까 당장 저 사람들 데리고 가요. 저는 한창 기분이 나빠서 저를 비꼬는 아가씨에게 지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도 꿈쩍을 안 하고 있길래 아예 문 밖으로 밀어버리고 문을 이중으로 꼭꼭 닫아버렸어요.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도 신우이의 만행을 일러버렸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우이를 불러다가 호되게 혼을 내버렸답니다. 그러더니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 신우이는 또 얼마 못 가서 제 속을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결혼 기념이었어요. 저희는 매년 양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도 살뜰하게 챙겨드렸고 그 해도 마찬가지로 시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린 상황이었죠.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올해는 두 분이서 여행을 간다고 하시길래 여행 가서 넉넉히 쓰시라고 1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그 이후 며칠 뒤에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언니,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 엄마 아빠 여행 가는 거 알죠? 그거 내가 비행기랑 숙박비랑 다 알아보고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언니네가 있는데 저 혼자 이걸 다 부담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는 소린데 이거 총 300만 원 들었는데 그중에 언니네가 200만 원 부담하세요. 두 사람이니까 두 몫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게 무슨 갑작스런 소리예요. 저흰 두 분 여행 가서 쓰시라고 100만 원 해서 보내드렸어요 이미. 그거 아가씨가 하시기로 했으면 다 하시면 되지. 왜 이제 와서 저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200만 원이나. 아가씨가 시작한 거면 아가씨가 더 많이 내든가 해야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이 언니 또 치사하게 나오네.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200만 원 더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쫌생이 아닌가? 쫌생이라뇨. 진짜 어이가 없어서. 미안한데요, 아가씨. 저는 더 보탤 돈이 없어요. 이미 아가씨가 처음부터 계획해서 한 거면 아가씨가 알아서 다 책임지세요. 저희는 100만 원 이미 다 보내드렸으니까. 진짜. 언니, 왜 그렇게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아니, 이런 며느리도 며느리라고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 진짜 천사 아니야? 짜증나. 신우이는 제가 돈을 못 내겠다고 하니 또다시 막말을 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매년 결혼 기념일을 챙겨드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여행 가신다고 100만 원까지 보내드린 상황이라 200만 원을 저희가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우이한테는 못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또 저도 저희 시부모님이 저한테 잘해주신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에 신우이에게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내심 마음에 걸려서 남편한테 먼저 상의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신우에게 그렇게 말한 게 정말 잘한 짓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신우이의 전화를 받고 난 그 밤에 저는 자기 전에 남편에게 통화했던 내용을 말하면서 시부모님이 여행 가시는 길에 돈을 더 보내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남편에게서 돌아오는 말이 정말 황당하더군요. 뭐? 아니, 그걸 그렇게 말했어? 당신한테? 이게 미쳤나, 진짜. 우리 엄마, 아빠, 그거 여행 그냥 공짜로 가시는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거야?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 지가 300만 원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거라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 돈 안 줘도 돼. 그거 우리 아빠 공장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우리 부모님 보내드리는 거야. 아빠가 공장 식구들한테 좀 잘하셨어? 몇십 년을 가족처럼 공장 사람들 데리고 지내는 거 너무 고맙다고 공장 식구들이 돈 몇 푼씩 모아가지고 여행 보내드린 거야. 하여튼 그 기집애 진짜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지? 그리고 무슨 지가 비행기랑 숙박을 다 알아봐? 여행사 알아준 것밖에 없지. 두 분 여행 가신 것도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로 가시는 거야. 열받네 진짜. 이게 전에 혼나고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저는 남편이 저에게 그 소리를 하는 걸 들으면서 진짜 시누이는 갈 때까지 간 막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돈을 안 보내준 것에 대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마 남편에게 상의 없이 그 돈을 보내줬더라면 저는 그냥 시누이한테 눈뜨고 코내준 꼴이 되는 거였어요. 결국 이것도 남편이 바로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서 막 혼을 냈어요. 야, 이 기집애야. 너 정신 못 차려? 어디다 대고 바로 들통난 거짓말을 해? 너는 직장도 다닌 애가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밥 처먹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술상 봐달라고 했을 때 혼났으면 정신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개념을 어디다가 처박았길래 내 마누라한테 거짓말 해가면서 돈을 빼가려고 그러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당장 튀어와서 니네 언니한테 사과해. 바로 안 튀어오면 내가 네 집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아? 남편은 항상 따뜻하다가도 한 번 화가 나면 불같이 화를 내는 부분이 있었기에 신우이는 곧바로 달려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돈 받고 나면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에요. 아가씨, 이미 저한테 거짓말로 돈 빼내가라고 한 거 자체가 잘못이었던 거예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로 들킬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래요. 직장도 다니는 사람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가씨. 맨날 돈 버는 족족 죄다 식비로 쓰고 노는데 다 써버리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또 한 번만 이러면 그땐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도 이때는 화가 나서 신우이에게 화를 냈고 신우이는 그 이후부터는 좀 잠잠해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신우이와의 사이가 좀 잠잠해질 때쯤 저는 아기를 낳게 되었고 결혼 후 좀 늦게 가진 아이는 하늘에서도 축복을 세게 주었는지 글쎄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딱 저희가 예상한 대로 5년 후에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시누이도 지 조카는 예뻐 죽겠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조카들을 잘 봐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정신을 차린 건가 싶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있어서 한 번씩 시누이에게 용돈도 주면서 저희는 점점 사이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년을 더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시누이도 한 번씩 장난감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면서 고모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었죠. 남편도 평소에 동생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시누이한테 좋은 말도 해주면서 그렇게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도 보기 좋아서 이대로만 가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얼마 못 가서 또 깨지고 말았어요.
그때는 한창 시누이와 사이도 좋고 잘 지낼 때였어요. 여전히 시누이는 제 속을 한 번씩 벅벅 긁으면서 화를 돋을 때가 있었지만 시누이와 지내면서 하나 느꼈던 건 이 사람은 특별한 악의가 없어도 말을 좀 함부로 내뱉는 경향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를 딱히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사람 성향 자체가 한 번씩 상대를 꼬아서 대하는 버릇이 있었을 뿐이었죠.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저는 이 성향을 알고 나니까 그냥 시누이가 하는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점점 익숙해지니까 시누이가 그리 믿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던 와중에 시누이에게 일이 하나 닥치게 되었어요. 그건 서울에서 한번 직장을 옮긴 뒤로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회사 규모 축소로 시누이가 잘리게 된 사건이었죠. 시누이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엉엉 울길래 그때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언니, 저 진짜 이 회사에서 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막 잘라버리는 게 어딨어요? 요즘 재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 진짜 너무 막막해요, 언니. 아가씨, 울지 마요. 또 생각해보면 길이 있을 거예요. 재취업 어렵다고 해도 어디든 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같이 일자리 찾아봐요. 언니 고마워요. 진짜 나 너무 막막해요. 나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누이는 막막하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했고 저는 그런 시누이를 달래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뒤로 시누이는 징징 짜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말 재취업이 어려운 시대가 맞는지 면접을 보는 족족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시누이가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일자리를 몇 군데 더 알아봐주고 그랬었는데 쉽게 연결되지가 않았어요. 그 뒤로는 그냥 뒤에서 응원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시누이가 갑작스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저요. 그냥 취업하는 거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하나 하려고요. 뭐 거창한 거 아니고 요즘 속눈썹 펌이랑 네일 아트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자격증 따고 공부만 조금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청년 창업도 알아보면서 지금 기술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어머, 너무 잘 됐다. 그래요, 아가씨. 평소에 그런 분야에 관심 많았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생각했어요. 창업이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요즘 청년 창업자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봐요, 아가씨. 네, 언니 고마워요. 저 진짜 제대로 해볼게요. 시누이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서 한창 기술을 열심히 배우러 다녔었어요. 이때는 밤 늦게까지 실습하고 공부한다면서 고생을 하길래 제가 몇 번 도시락도 싸다가 학원에 보내주곤 했었죠. 그만큼 시누이는 참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또 네일 아트 샵에서 보조로 일을 하면서 기술을 익혔고 처음 계획한 대로 가게 자리를 알아보면서 창업 준비를 하더군요. 그때 당시에 열정이 대단히 커 보였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응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또 신우이한테서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또 들려왔어요. 언니, 오빠, 내가 진짜 창업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죠? 근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 모으고 대출을 받았어도 돈이 좀 부족해서 말이에요. 미안한데 나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요? 진짜 제가 갚을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솔직히 둘이 옆에서 봐서 다 알잖아요. 언니, 저 진짜 딱 2년만 쓸게요. 2년 뒤에는 원금에 이자까지 해서 갚을 테니까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네? 진짜 갚을게요. 필요하면 차용증까지 쓸게요. 갑작스럽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시누이를 보면서 저희 부부는 고민이 깊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동안의 시누이의 모습을 보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은데 저희한테는 쌍둥이도 있고 모아야 하는 돈이 있었기에 선뜻 내주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며칠을 고민하면서 상의를 했고 결론은 저희가 1년 동안 꼬박 모은 적금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마침 만기도 다 되었고 우리가 바로 쓸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빌려줄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나서 시누이를 불러서 저희는 차용증까진 아니더라도 각서를 쓰게끔 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돈 앞에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에 저희는 시누이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각서를 쓰라고 했고 시누이는 정말로 그대로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 내용은 이러했어요. 만약 2천만 원을 약속된 2년 안에 갚지 않을 시 돈을 갚을 때까지 갑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각서를 받고 나서 저희는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렇게 시누이는 저희에게서 받아간 돈으로 네일샵을 차렸어요. 일을 하다 보니 시누이는 손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이 늘어가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루하루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살더라고요. 저희도 옆에서 점점 안정을 찾고 잘 지내는 시누이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2년의 시간을 꼬박 보냈어요. 근데 그 뒤로 2년이 넘었는데 시누이가 글쎄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약속된 상환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우리한테 돈 갚기로 한 날짜 지났는데 왜 연락이 없으세요? 혹시 돈 준비 안 되셨어요? 아, 맞다. 아, 그 2천만 원이요? 아우, 언니, 설마 진짜로 그 돈을 받을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당연하죠. 그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요. 그럼 아가씨는 설마 그 돈을 안 갚으려고 했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당연히 갚을 생각으로 빌리긴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남남도 아니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지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진짜로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가족끼리 너무 돈돈거리는 거 추잡해요, 언니. 뭐라고요? 추잡이요? 아가씨, 아가씨 지금 우리가 돈 안 빌려줬으면 지금 그렇게 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아가씨가 각서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돈을 빌려갔으면 당연히 약속한 날짜에 갚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또 그 돈 홀랑 다 먹고 튀려는 생각을 해요? 어머, 어머, 이 언니도 말 심하게 하네. 먹고 튀다녀. 내 말이 틀렸어요? 어떻게 그 2천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가 남남도 아니고. 아, 그럼 정 받아야겠으면 1천만 원만 받아가요. 그것도 솔직히 내가 많이 주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돈 받아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누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헛웃음이 다 났어요. 저는 이때 각서를 받아놓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각서를 빌미로 시누이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끔 해주었어요. 저는 우선 우리 말은 씨알도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가 완전히 화가 나서는 거의 버선발로 서울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는 저희가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늘 서로 돈 거래는 조심스럽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줬던 건데 시누이가 이렇게 나오니 저는 아버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시아버지는 그동안 경기도권에 사셨어도 바쁘단 이유로 서울에 거의 오신 적이 없었는데 이 큰일을 치른 시누이를 가만둘 수 없으셨는지 한 걸음에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와 제 남편을 시누이 가게로 부르셨고 시누이가 보는 앞에서 그 각서를 꺼내 보이라고 하셨어요. 너, 네 오빠네 부부한테 각서 쓰고 돈 빌린 거 사실이냐? 바른 대로 말해. 다 알고 왔으니까. 아빠, 네, 돈 빌렸어요. 이게 진짜? 그래 놓고 돈을 못 갚겠다고 했다면서? 그것도 사실이냐? 아, 맞는데
죄다 안 준다는 건 아니었고 그중에 1,000만 원은 준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라고 그렇게 당당해? 2,000만 원을 빌렸으면 2,000만 원을 다 제대로 갚아야지. 그 반은 왜 날려먹는데? 이게 아주 요즘 정신 차리고 잘 산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고만장해져서는 안 되겠다 이미야. 그 각서 있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네, 아버님. 저희가 빌려준 돈을 안 갚을 시 갚을 때까지 저희가 하는 요구대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 좋다. 그럼 얘는 아주 쎄 빠지게 고생을 좀 해봐야 하니까 니네 그 도축장 있지? 거기서 일 좀 하라 그래. 거기에서 번 돈은 죄다 너한테로 들어가게끔 하고. 아빠, 그러는 게 어딨어요. 도축장이라뇨. 아우, 그런 잔인한 데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럼 당장 2,000만 원 갚어. 그럼 되잖아. 아빠, 나 돈 없어요. 네일아트에서 돈을 2,000만 원을 언제 다 모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갚아질 때까지 도축장에서 일하라고. 너 일 제대로 안 하기만 해. 그럼 이 가게고 뭐고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니까. 시아버지는 저에게 시누이를 제가 일하는 도축장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라고 하셨어요. 저는 도축장에서 따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알바라도 시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로 그 도축장 사장님께로 가서 알바 자리 하나 달라고 했고 시누이는 그곳에서 청소를 맡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거기서 시누이는 온갖 기름에 더러운 이물질들을 매일 닦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3번은 꼬박 네일 아트샵 문을 닫고 제가 일하는 곳으로 와서 청소를 맡아서 하고 있었죠. 근데 진짜 2주일도 못 가서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청소를 하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면 허리가 빠질 듯이 아프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인데 평생 그런 고생을 안 해본 시누이가 그걸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시누이는 2주일 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딱 뽑아서 온 거 있죠? 언니, 저 진짜 다시는 거기서 일 시키지 말아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안해요, 언니. 언니랑 오빠가 정말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막무가내로 못 갚겠다고 했어요. 내가 진짜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진짜 항복이에요, 항복.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언니가 우리 아빠한테 말 좀 해서 돈 다 받았다고 저 이제 거기서 일 안 해도 된다고 말 좀 해주세요. 네? 아가씨, 이제 진짜 정신 차린 거 맞아요? 아가씨가 생각해도 아가씨가 좀 너무했죠? 어떻게 우리한텐 그 피 같은 돈인데 그걸 그냥 꿀꺽 해버리려고 해요? 진짜 너무했어요. 이제야 정신이 좀 차려져요? 네, 언니. 아우, 저 진짜 끔찍해요. 그 돼지 냄새며 미끌거리는 기름이며, 아우, 진짜 다신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아빠한테 말 좀 해주세요. 대신, 다신 이러지 마요. 돈도 있었으면서 왜 안 가지고 왔던 거예요? 꼭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겠어요? 괜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네일아트에서 돈이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됐던 건데 정말 미안해요, 언니. 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우리한테도 그 돈 정말 아까운 돈이었는데 아가씨 빌려줬던 거예요. 제발 좀 철들고 고생하면서 깨닫지 말고 바로바로 그냥 개념 있게 살아봐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아가씨는 결국 도축장에서 일한 지 2주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돈을 현금 다발로 뽑아서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웃기던지요. 저는 그날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돈을 다 받았다고 했고 시아버지도 껄껄 웃으면서 잘 됐다고 얼마 못 갈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실은 시아버지가 그 돈을 저희한테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괜찮다고 했었어요. 솔직히 저희도 시누이한테 그 돈 처음부터 어쩌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래도 신우이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빌려줬던 거긴 했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퉁치려고 하니까 거기에 저희가 화가 나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려고 시아버지를 이용했던 거였거든요.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신 시아버지도 저희 뜻을 따라 주셨던 거고 그 돈을 대신 주시려고 했지만 저희 쪽에서 괜찮다고 하면서 신우이가 알아서 수그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도축장에서는 일을 더 못하겠고 알아서 다달이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며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현금 다발로 가지고 와서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근데 이 돈이 다 있었으면서도 뒤에 감춰놓고 아까워서 그랬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정신 차리고 남의 돈도 귀한 줄 깨달은 시누이는 돈을 깨끗이 다 갚고 다시 정상적으로 네일아트 샵을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로 많이 미안했는지 평생 네일아트는 공짜로 해주겠다고 언제든 찾아오라고 해서 저는 주기적으로 가서 네일아트를 마음껏 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시누이와 저의 사이에 평화가 찾아와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한 번씩 자기가 왜 그렇게 개념이 없었는지 모르겠다며 그 도축장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에피소드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여러분, 황금 보기를 돌보듯 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시누이는 막내로 오냐오냐 큰 구석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그동안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아나무인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돈도 우습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역지사지를 잘 경험하고서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저한테 솔직히 어느 누구보다도 귀여운 시누이랍니다. 게다가 한 번 호되게 혼난 이후로는 제 속 긁는 말 하는 것도 쏙 들어갔어요. 지금은 저만 보면 언니 언니 하면서 잘 따르고 조카들 예뻐해주는 평범한 고모가 되었죠. 남편도 시누이가 저렇게까지 바뀐 게 기적이라면서 또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에 철딱선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해보니 역지사지가 최고인 듯 하더라고요. 그치만 여러분에게는 무개념인 사람들이 아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글을 줄여볼게요. 항상 행복하세요.